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2017년 소방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게 된 문승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올해 봤던 소방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학 개론 2017년 출제했던 각 분야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 이 소방학 개론에 소방학 개론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먼저 소방학 우리 소방 역사가 있죠. 소방 역사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두 번째 연소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세 번째 화재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5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화와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이 소화약제에서 2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험물이 있죠. 이 위험물에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방시설에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재난 파트가 있어요. 이 재난 파트에서도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문제. 그래서 10문제가 있죠. 10문제. 그래서 한 문제, 10문제, 한 문제에서 총 20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20문제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잘 출제됐죠. 그런데 올해 2017년에 기출된 분야 중에 지출되지 않은 분야가 구조론과 구급론이 있어요. 구조론과 구급론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구조론과 구급론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출제를 쭉 보니까 특히 연소 파트와 화재 분야에서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소 파트와 화재 파트를 잘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드라이 케미칼과 혼합 시 7배, 8배의 소화 상승 효과를 갖는 포소화약제는 무엇인가? 우리 이게 바로 기계포 소화약제인데요. 포소화약제는 우리가 크게 기계포와 화학포로 나뉘는데 기계포 소화약제는 5가지가 있죠. 수성마포, 그다음에 내알코올포, 불화담배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그다음에 담배포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포소화약제, 기계포 소화약제 중 드라이 케미칼, 즉 우리가 CDC라고 합니다. CDC, 컨버터블 드라이 케미칼과 함께 사용하면 소화 효과가 7배니 8배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성막포로 하죠. 이 수성막포를 우리가 워터라이터, 워터라이터라고 합니다. 워터라이터. 그래서 가벼운 물이다. 워터라이트. 가벼운 물이다. 그래서 유리 표면에 얇은 피막을 코팅을 형성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소화 효과가 있는 게 수성마포다. 특히 원래 우리가 포소화약제와 분말 소화약제는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포 거품이 꺼져버리는 소포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나 수성마포는 이 CDC 드라이 케미칼과 함께 사용하면 소화 성능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합성 계면활성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마포, 불화담배포, 내알코올포, 담배포는 보통 저발포 형태인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우리가 고발포와 그다음에 저발포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작년 2016년 기출 문제죠. 그 다음에 수성마포는 올해 17년 기출이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하반기 시험이나 내년 시험에 이 불안담배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불안담배포는 이 수성마포의
수마포의 가장 큰 단점이 열에 약하죠. 내열성이 취약하고 담배포는 유동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수마포의 단점과 수마포의 단점과 담배포의 단점을 개선하는 게 바로 불화담배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포소약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불화담배포에 유심 있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수마포 이게 답이 되겠죠.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독성가스입니다. 이 독성가스, 우리 연소가스 중 독성가스에 대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포스게는 우리가 이 독성가스 중 가장 맹독성가스죠. 이 아크로인과 함께. 그래서 공기 중 허용 농도가 0.1 ppm 이하입니다. 특히 포스게는 PVC나 수지링이 탈 때 생성되며 허용 농도는 0.1 ppm이다. 2번 일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 이게 틀려버렸네요.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합니다. 그럼 완전 연소 시는 뭐가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잘못 냈네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에 생성되는 최종 산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3번. 그래서 2번이 틀려버렸네요. 염화수소는 우리가 HCl이라 하죠. HCl은 우리가 PVC 등 수지류, 전선의 절연제, 배관 재료 등이 탈 때 생성되며 무색기체로 눈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금속에 대한 강한 부식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참조해야 할 게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HF가 있어요.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는 모래나 그 다음에 유리를 부식시키죠. 여기까지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염화수소, 모래나 유리를 부식시키는 불화수소.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가 있죠. 이 시아나수소 HCn은 청산가스로 불리는데요. HCN 청산가스, 시아나수소. 질소 성분 합성 수지류, 동물의 털 등의 불완전 연소 시에 나일론, 인조견 등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등이 탈 때 미량 발생하는데요. 자, 이 시아노소에서도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으면서 다량 흡입 시에 지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시아노소고,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서 인체에 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뭐냐?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죠.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게 일산화탄소. 그래서 이 독성가스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 독성가스에 대한 특징들을 잘 매치를 시켜서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연소가스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즉 연소가스의 방출 속도가 연소보다 빠를 때 불꽃이 노즐에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졌어. 이 떨어져까지는 우리가 선화라 하죠. 리프팅이라 합니다. 근데 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꺼져버린다. 그러면 블로우프에 해당하겠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선화로 답을 많이 했어요. 선화가 아니라 선화는 노즐에 떨어져 타는 거고, 그 떨어져 타다가 꺼져버리는 건 뭐다? 블로우오프다. 이거죠. 블로우오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블로우오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역화는 그의 반대입니다. 선화나 블로우오프의 반대가 역화죠. 역화는 뭐냐? 이 유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빨라버리면 바로 가스가 번에서 나가자마자 노즐 근처에서 타버리는 거 우리가 백파이어를 합니다. 백파이어. 이 백파이어를 역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즐에 떨어져서 꺼져버릴 현상은 우리가 블로우프. 노즐에 떨어져서 타고 있는 건 선화, 리프팅. 잘 구별해야 돼요. 학생들이 거의 다 이 선화를 답을 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블로우프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만은 끝처리를 잘 읽어라. 끝말을 잘 읽어라. 꺼져버리는 현상을 블로우오프라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전기화재가 나왔는데요. 전기화재.
전기 화재의 직접 원인, 즉 점화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정기적 점화원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우리가 누전, 그 다음에 합선. 합선을 우리가 단락이라 하죠. 단락. 자, 누전은 두 전선이 이렇게 접촉해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지락은 이제 전선을 땅에 묻었을 때, 대지에 묻었을 때 그게 전류가 흐르다가 다른 금속 기구에 전류가 흘러버려가지고 인체 감전이거나 누전 화재가 발생하는 걸 지락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과전류죠. 우리가 뭐 멀티캡튼 우리가 전선이 있는데 그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에서 모든 전기 기구를 다 사용하다 보면 그 용량이 넘어버려가지고 과열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전류는 뭐야? 과부하라 합니다. 과부하. 그래서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전력이나 뭐냐? 역기전력이라 하죠. 역기전력은 두 전류 사이에 전류가 흐르다가 역으로 흐르는 역방향으로 흐르는 기전력을 역기전력이라 합니다. 근데 역기전력은 우리가 정기적 점화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우리가 정기적 점화원의 대표적인 게 전기 불꽃이 있죠. 뭐 아크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그 다음에 유도열, 유전열, 그 다음에 저항열. 자, 이런 것들이 다 정기적 점화원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정기적 점화원이죠. 근데 여기서 정기적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역기전력이 바로 정기적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화원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열적 점화원, 그 다음에 기적 점화원, 정기적 점화원, 그 다음에 화학적 점화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전기 화재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 즉 정기적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역기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소방시설에서 아주 매년 잘 출제된 그런 소방시설에 해당하죠. 특히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다음과 같은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먼저 감지기가 있죠. 감지기, 그 다음에 발신기, 그 다음에 음향장치, 경종이 있어요. 경종을 음향장치라 하죠. 그 다음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즉 자탐이라 합니다. 자탐의 구성 요소인데 감지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자동화재 탐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발신기 있죠. 그다음에 수신기 있죠. 감지기 있죠. 근데 송신기는 있다. 송신기는 기다리다? 아니다. 이거죠. 뭐 중계기가 들어가든 경종이 들어가면 맞는 질문이 되겠지만 송신기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지기 종류 다 외워야죠. 뭐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투수형감지기, 발신기, P형, T형, M형. 그다음에 수신기는 우리가 또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아, 이 수신기에서 또 중요한 게 P형과 그다음에 R형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제 2014년도에 기출이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구성 요소 송신기는 아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 1970년까지 소방체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에서 1970년까지 소방체제는 어떤 소방체제냐? 우리 소방체제의 역사, 소방행정 조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미군정기가 있어요. 우리가 미군정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거 우리가 자치소방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완전 독립된 자치 소방 체제를 실시했던 최초는 언제냐? 미군정기죠. 그래서 이 미군정기 연도도 외워놔야 됩니다. 1945년에서 4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 소방 체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1945년에서 1970년까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소방 체제인데, 이때가 바로 국가 소방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70년에서 1992년 여기까지가 바로 이원적 소방 행정 조직 체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992년부터 현재 1위까지가 바로 광역자치소방체제입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소방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 즉 시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 그래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각 도 단위로 소방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거의 다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방의 역사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48년에서 70년이니까 우리가 국가소방체제가 딱 답이 나오겠죠. 이원적 소방조직체제는 1970년에서 92년 자치소방체제 미군정기다. 뭐 군사소방체제는 없어요. 뭐 이런 건 뭐 출제자가 우리 수험생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거 군사소방체제는 없어요. 이건 자체가. 자, 국가소방체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을 봅니다. 다음 중 자연발화죠. 자연발화의 종류, 자연발화에 의한 종류가 아닌 것. 자, 자연발화라는 것은 우리가 저마운 없이 가연물이 주인인 열을 흡착하게 해서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자연발화하는데, 자연발화에 의한 열은 우리가 크게 자연발화, 우리 자연발화에 의한 열입니다. 자연발화에 의한 열 하면 첫 번째 분해열이 있어요. 두 번째 흡착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화열이 있죠. 네 번째 미생물에 의한 열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바로 중합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발화열이죠. 저마운 없이 열을 주위 공간의 온도가 높을 때 그 온도를 흡착해서 스스로 불이 붙는 발화를 우리가 자연발화인데, 이 자연발화열 5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자연발화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용해열이 있어요. 여기 용해열은 아니다. 이 용해열과 연소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화학적 저마운에 해당하죠. 우리 자연발화의 열도 화학적 저마운의 형태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화학적 큰 넓은 의미의 화학적 저마운에는 용해열, 연소열, 자연발화열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를 물어보면 이 자연발화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용해열은 화학적 저마운에 해당하지만 자연발화열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암기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이 폭염과 폭갱, 우리가 폭발이라 하죠. 이 두 개를 우리가 폭발이라 합니다. 폭발. 그래서 우리가 폭발에는 크게 폭염과 폭갱이 있죠. 폭염을 영어로 deflagration, 폭갱을 detonation 하는데, 이 폭염과 폭갱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염의 전파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화염의 전파 속도가 공기 중에 소리 이동 속도인 음속보다 빠르면 초음속인 폭갱. 그 다음에 화염의 전파 속도가 공기의 이동 속도인 음속보다 느리면 아음속으로서 폭연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폭연과 폭갱을 구분하는 기준은 화염 전파 속도의 차이인데, 폭연은 음속보다 빠르고 폭갱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현상이다. 이건 반대가 되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구하려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 폭염은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아음속이죠.
그리고 폭갱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되었다. 이게 틀렸다. 자, 2번 폭염은 에너지 전달이 충격파에 나타나고 폭갱은 일반적인 열 전달 과정을 통해낸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폭염이 아니라 폭갱입니다. 우리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은 폭갱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게 폭갱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열 전달 과정이 나타나는 것은 폭연입니다. 폭갱이 아니라 폭연. 자, 폭연은 온도, 압력, 밀도하고 화염면에서 불연석이다. 자, 불연석적인 것은 우리가 폭갱이죠.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밀도가 화염면에서 연속적인 것은 폭갱이 아니라 폭연입니다. 자, 4번 폭연은 에너지 방수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고 폭갱은 에너지 방수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기내지 않고 공간 압축에 아주 짧은 퍽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폭갱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은 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기 폭연을 폭갱으로 고쳐놓으시고 여기도 폭연으로 고쳐놓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폭갱으로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연과 폭갱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 속도는 폭연은 300분의 1초, 폭갱은 1000분의 1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덤으로. 그래서 이 폭갱과 폭연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2014년도에 이 폭연과 폭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화염 전파 속도의 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죠. 다음 중 연소가스의 이염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자, 우리 이염도가 가장 높은 것 하면 이건 단순 암기죠. 자, 몇 가지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학에서 이것은 단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 이염도가 연소가스는 이염도가 가장 큰 거 뭐냐?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연소가스 중 이염도가 가장 큰 것은 이氧화탄소예요. 이氧화탄소 이거 이염도가 우리 H로 표시하는데 H는 35.7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가스는 뭐냐? 가장 큰 물질은 우리가 아세틸린이죠. 아세틸린의 연소 범위 하면 2.5에서 81%에 해당합니다. 이거 단순 암기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율이 가장 큰 물질. 이것도 단순 암기니까 외워버려야 됩니다. 물입니다. 물은 비율이 바로 1이죠. 그래서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약제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냉각 효과가 그만큼 크겠죠. 그 다음에 발화점이 가장 또 낮은 게 있어요. 발화점이죠. 저만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것 중 온도가 가장 발화점이 낮은 게 황린이 있습니다. 황린, 이건 30에서 34도죠. 이 사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연소가스 이염도 가장 높은 거. 먼저 이氧화탄소를 기억을 상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딱 떠올리면 답지를 봤더니 이氧화탄소가 있네요. 바로 찍어버리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염도죠. 이염도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공식을 하면 자,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준 걸 하한계. 이 U로 우리가 상한계를 하죠. 연소 범위의 상한계. L을 연소 범위의 하한계. 이 L을 우리가 하한계죠. 자, 여기서 가장 이염도가 높은 것이 뭐냐? 이氧화탄소인데요. 이氧화탄소 연소 범위는 1.2에서 44입니다. 이게 연소 범위 나왔죠. 이 낮은 수치를 하한계, 높은 수치를 상한계. 각각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이氧화탄소 하면 하한계가 1.2, 상한계가 44죠. 그래서 44에서 하한계 1.2를 빼준 걸 하한계로 놔주면 35.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氧화탄소가 가장 가스가스 중
이염도가 가장 큰 물질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보통 우리가 31.4가 되겠습니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공식에 대비해서 1번, 3번, 4번에 이염도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염도가 가장 큰 건 뭐라고요? 이氧화 탄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를 푸실 때 아주 효과가 큰 내용들이다. 그 핵심 정리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 야, 이거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죠. 가연물의 구비 조건.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가연물이 불이 잘 붙는 조건,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뭐야겠다? 작아야죠. 활성 에너지도 크면 안 되죠.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이 하겠다? 옳은 것을 구하라. 옳은 것을.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야죠. 불연성 가스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 전도율이 커버리면 열을 빨리 옆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 열 전도율의 반대가 바로 열 축적률이죠. 열 축적률은 클 것 이렇게 있죠. 열 전도율은 작고 열 축적률은 크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겠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점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점화 에너지도 작아야겠고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여야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면 표면적, 즉 비표면적이 커야 되겠다.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커져야 또 연소가 잘 되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 것,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즉 산소와의 반응이 커야겠죠. 즉 화학적 활성도가 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옳은 것 하면 1번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 축적이 돼서 연소가 잘 되겠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기체가 열 전도율이 가장 작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게 하면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래서 열 전도가 가장 적은 기체가 가장 잘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겠네요. 자,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염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염물은 1류부터 6류까지가 있죠. 1류 이염물을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는데요. 불연성 물질로서 가열 충격에 의해 산소를 방출하는 강산화성이다.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류 이염물은 마그네슘, 유황, 정리는 주수이한 냉각수와 물을 뿌려서 냉각수가 가능하다. 야, 여기 마그네슘 우리가 금속입니다. 우리가 금속에는 절대적으로 물기 언금이에요. 물을 절대적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이 대표적인 이류 이염물인데 이것은 금속 물질이죠. 금속과 물이 만나면 격렬한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더 화질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 철분, 그 다음에 금속분에는 절대 물에 의한 주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건조사, 마른 물에로 화질을 진압을 해야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유황과 정리는 물에 의한 주소가 가능하겠죠. 자, 3류 이염물은 우리가 자연발화에 이염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류 이염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면서 금수성 물질입니다. 5류 이염물은 우리가 자기발화성 물질로서 바로 자기 자신이 다 뭐를 가지고 있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연소를 해요. 즉 내부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지수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류 이온물은 지수화에서 화질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초기에 진화가 실패했다. 그러면 자연 진화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을 보면 이온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다. 이 마그네슘은 물에 의한 추수화, 냉각 소화를 못한다는 것. 물기 언급, 물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물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각 류별로 특징을 공부를 잘 해놔야겠습니다. 자, 12번.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인 창고에 고무 5kg이 저장되어 있다. 이때 하재 하중은 얼마인가? 단 목재 단위 발열량은 4,500kcal, 고무의 단위 발열량은 9,000kcal. 자, 여기서 하재 하중을 구하는 계산식이 시험에 나왔네요. 가끔다가 우리 소방학개론의 계산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재 하중이란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하재 하중이란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가연몰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H 곱하기 A, 그다음에 시그마 GT 곱하기 HT다. 이렇게. 자, 이때 H는 뭐냐? 목재의 단위 발열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는 뭐냐? 면적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시그마가 있죠. 이건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을 해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라. 합. 그러면 GT라는 것은 뭐냐? 어떤 가연물의 양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HT는 그 가연물, 어떤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죠. 이렇게. 그래서 실내에 일정한 면적의 가연물의 양이 많이 있어요. 뭐 고무도 있고 목재도 있고 종이도 있고 뭐 염화 비닐도 있다. 그러면 각각을 그 존재하는 무게에다가 그 물질의 단위 발량을 곱해가지고 각각 다 합쳐주라는 거죠. 이게 시그마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가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단순하죠. 자, 목재 단위 발량 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목재 단위 발량이 우리가 4,500이죠. 곱하기 우리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제곱미터죠. 10. 그 다음에 가연물이 하나밖에 없죠. 고무가 5kg이죠. 곱하기 단위 발량도 주어졌네요. 9,000입니다. 9,000 킬로칼로리 1g, 1kg당. 그래서 4,500 킬로칼로리 1kg당 제곱하면 5, 9, 45. 그래서 45,000. 여기도 45,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45,000, 45,000이 되니까 1이 되겠다. 그래서 하재 하중 하면 우리가 1이 답이 되겠네요. 1.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다행히 이 가연물이 하나밖에 주어지기 때문에 합할 필요가 없죠. 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지문에 1, 2, 3, 4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계산 문제는 답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거의 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 때도 주관식 문제 보면 거의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죠. 그래서 1을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공식 알아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의외로 이 계산 문제를 많이 애들이 틀리더라 이거죠. 학생들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재 하중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서 주어진 그 데이터를 그냥 대입만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의외로 이 12번 문제를 많이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로 맞는 것. 우리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건식, 습식,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일제 사수식이 있는데, 자, 이 보기의 지문을 보고 이제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종류를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감지기, 감지기가 먼저 키워드로 주어지네요. 핵심으로. 1차 측 유수 검지장치가 작동하여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네요. 자, 이걸 보고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는 1차 측 배관이나 그 다음에 2차 측 배관 모두에 다 항시 물이 차 있어요. 항상 배관 내 전체 배관 내 펌프부터 그 스프링 헤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습식입니다. 자, 건식은 1차 측 배관에는 물이 차 있어요. 이 1차 측 배관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을 거예요. 물이 차 있고. 그다음에 2차 측 배관에는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뭐냐? 압축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압축 공기가 들어 있죠. 그게 바로 건식이라 하고, 준비 작동식 하면 1차 측 배관에는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 배관에는 대기압 혹은 저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습식 1차 측, 2차 측 모두 다 항시 물이 차 있는데 이걸 폐생 헤드를 사용합니다. 폐생 헤드. 건식도 마찬가지. 1차 측에는 물이 차 있고 2차 측에는 압축 공기로 들어있는데 이것도 폐생 헤드를 사용합니다. 폐생.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 작동식은 1차 측에는 물이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저압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감지기에서 작동합니다. 감지기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폐생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제사수식은 1차 측 배관에는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2차 측 배관에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있죠.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습식, 이게 건식, 이게 준비 작동식, 이게 바로 일제사수식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 감지기와 폐생 헤드를 사용한다 하면, 감지기와 폐생 헤드 하면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 소화설비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감지기와 개방 헤드 사용한다 하면 일제사수식을 찍으시면 되겠고,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에 항시 물이 다 차 있다 하면 습식을 찍고, 1차 측에는 물이 차 있고 2차 측은 압축 공기, 그 다음에 폐생 헤드를 사용한다 하면 건식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응용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 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종류 중 감지기에서 작동한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준비 작동식과 일제사수식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준비 작동식과 일제사수식이라는 것.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일제사수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종류는 매년 이게 잘 나오는 거죠. 소방시설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그 다음부터 틀리면 안 된다. 이 주는 문제죠. 딱 보면 핵심 키워드만 찾으면 됩니다. 감지기, 폐생 헤드. 아, 준비 작동식이구나. 만약 감지기, 개방형 헤드 나온다. 일제사수식을 찍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 재난지역 선포권자. 야우. 항상 우리가 뭐 소방관계법규든 그다음에 소방학 개론이든 이 특자가 나오면 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대통령 찍으시면 되죠. 특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국민안전장관이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자, 특별재난 선포권자 누구? 대통령. 재난사태 선포권자 국민안전장관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든 재난사태를 선포하든 다 어디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 대통령이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부 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자,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권자 대통령이라는 사실,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다음 중 화재의 종류와 표시 색상으로 옳게 나는 겁니다. 이게 2016년에도 나왔는데요. 또 2017년에 또 나왔죠. 이게 기출 반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 화재의 종류와 표시 색상 딱 보니까 이건 화재를 분류를 하는데 뭐에 따른 분류냐면 급수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급수. 근데 이 급수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가연물의 종류와 양이죠. 가연물의 종류와 양이 아니라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른 분류다. 자, 일반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류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화재, 그 다음에 금속 화재, 그 다음에 가스 화재가 있어요. 총 5가지 화재가 있는데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가스 화재를 우리가 A급 화재, 여기는 B급 화재, 그 다음에 C급 화재, 금속 화재를 D급 화재, 가스 화재를 E급 화재로 하죠. 자, 여기에 표시색상은 어떻게 오냐? 백황청, 무황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백색, 황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무색, 그 다음에 황색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주어진 이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옳게 나는 걸 고르시오. 일반 화재에는 우리가 B급이 아니라 A급이죠. 유류 화재 하면 A급이 아니라 B급입니다. 그리고 백색이 아니라 황색으로 표시하죠. 일반 화재는 또 색깔이 백색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황색이 아니라. 전기 화재는 C급과 청색. 3번이 옳은 답이 되겠다. 금속 화재는 우리가 D급 화재이면서 무색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2급은 가스 화재죠. 그래서 이 분류하는 거,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번 문제도 2016년 문제도 나왔고요. 2017년도 나왔고 계속 반복해서 급수에 따른 화재 분류와 표시 색상을 잘 구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내화 건축물입니다. 내화구조 건축물이죠. 우리가 도시의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빌딩 건축물들을 내화구조, 즉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주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내화 건축물 한데요. 최성기가 있죠. 우리 내화구조 건축물 화재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화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태기가 있어요. 총 4단계를 거쳐서 실내 화재가 진행되겠죠. 내화구조 건축물은. 이때 뭐를 물어봤냐? 이 최성기 때 화재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구하라. 자, 1번 객으로부터 검은색의 연기가 분출하고, 검은색의 연기가 분출하고 연기 농도가 진하다 하면 이게 성장기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성장기, 즉 화재 중기 때죠. 이 화재 중기 때 실내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많은 검은 연기를 대량 계급을 통해서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연기의 발생은 감소하지만 화염의 분출은 많아진다. 자, 최성기 때는 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맹렬하게 타는 거죠. 아주 잘 타는 거야. 잘 타니까 연소가 잘 되니까 연기량은 줄어들고 화염의 분출은 많아지겠죠. 자, 연소가 가장 왕성한 상태로 유리창에 파괴되어 화염의 분출이 증가한다. 그렇죠. 강한 복사열, 아주 잘 타니까 강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열 발생으로 이웃 건물을 다시 연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최성기다. 그래서 다음 중 최성기 때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 하면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하는 소리가 성장기 때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요한 화재 현상이 뭐냐? F5가 발생하죠.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합니다. 플래시오버 현상.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그 빌딩, 영국 런던에서 그 빌딩이 그 화재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와,
전체 그 빌딩 건물이 전체 화염에 휩싸여 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플래시오버 단계다. 처음에는 미비하게 진행되다가 순간 전 건물에 화염이 휩싸이는 현상을 우리가 플래시오버, 즉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바로 플래시오버가 발생한다. 성장기 때 검은색의 연기가 개구 창문을 통해서 대량 방출하는 시기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바로 성장기 때지 최성기 때 현상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에서 사면 소화 원리입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소화 원리는 크게 네 가지 소화 방법이 크게 있죠. 4대 소화 원리, 지소화, 냉각소화, 제거소화, 부촉면 소화가 있는데요. 자, 공기 중 산소량을 감소시켜. 산소량을 감소시켜 산소 공급을 차단하네요. 산소를 차단한다.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 소화를 시키는 원리를 우리가 질식 소화라 하죠. 특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존재합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몇 프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공기 중에서 21% 존재합니다. 그 21%를 15% 이하로 낮추면 이게 바로 무슨 소화냐? 질식 소화라 하는 거죠.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걸 우리가 질식 소화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건 질소화, 가연물 자체의 농도를 낮추는 것은 희석 소화라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7번 소화 원리로 오는 것, 이 보기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는 건 질식 소화,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부촉매 소화, 유화 소화, 유화소는 에멜린 효과, 부촉매 소화는 우리가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촉매 소화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화약제가 할로겐 소화약제.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격리시키거나 차단, 제거해버리면 되죠. 치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거 소화다. 가장 원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면서 원시적인 소화 방법이 제거 소화죠. 여기 가연물이 있으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오버와 백드리프트. 이야, 이 플래시오버와 이 백드리프트 현상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건물에서. 자, 플래시오버는 자, 우리가 이겁니다. 자, 우리 실내 화재 시에 특히 내화구조 건축물 화재 진행 과정, 화원에서 성장기, 그 다음에 채성기, 그 다음에 감태기가 있죠. 뭐 감태기, 감세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FO가 발생합니다. 즉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감태기 때 뭐가 발생하냐? 백드리프트가 발생합니다. BD가 발생하죠. 백드리프트. 그래서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FO가 발생하고, 감태기 때 백드리프트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와 백드리프트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플래시오버는 종기, 감세기 때 발생한다. 벌써 틀렸죠? 플래시오버는 이 성장기에서 채성기로 넘어가는 단계, 즉 성장기를 다시 우리가 제1성장기와 그 다음에 제2 성장기로 구분할 때 이 제2성장기 때부터 바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백드리프트는 중기 성장기 때 발생한다. 바로 이 틀렸네요. 그래서 감태기 때는 백드리프트, 그다음에 성장기 제2성장기부터 바로 FO가 발생한다는 거죠. 플래시오버는 산소 공급이다. 산소 공급의 원인은 백드리프트고요. 그다음에 플래시오버는 우리가 복사열이라 하죠. 복사열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백드리프트는 우리가 이 감태기 때는 우리가 연소 상태가 훈소 상태죠. 훈소 연소 상태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분해 생성물 가연스가스만 발생시키고 불꽃 없이 타들어가다가 개구부를 순간 열으면 산소가 유입돼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백드리프트라 한다. 그리고 플래시오버는 자유연소 상태, 즉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 뜨거운 가연스 가스가, 즉 연기가 천장 부근으로 모였다가 그 천장 부근에 모인 연기층에서 많은 열을 실내에 있는 가연물에 전달하죠. 즉 복사열을 전달하는 어느 순간 그 모든 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불이 붙는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하는데요. 플래시오버의 원인은 복사열, 백드리프트 원인은 우리가 산소 공급원이다. 자, 그리고 플래시오버는 순간 착화 현상이라 하고요. 폭발은 아닙니다. 폭발은 아니기 때문에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고요. 백드리프트는 폭발에 해당하죠. 그래서 충격파가 있지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죠. 순간적인 전체 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즉 전시화재, 동시화재라 하죠. 폭발은 아니다. 그러나 백드리프트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순간 폭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자, 플래시오버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연소 상태에서 발생하죠. 플래시오버는 자유연소, 즉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요. 백드리프트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서가 엇갈렸네요.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된다 하면 백드리프트, 환기가 잘 되는 상태 하면 자유연소대로 플래시오버다. 그래서 이 플래시오버와 백드리프트 현상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 잘 나오네요. 그래서 플래시오버와 백드리프트 현상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드리프트는 주로 이 감색이 종기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백드리프트도 가끔가다가 이 성장기 때 가끔가다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은 소화약제를 옳은 것이죠. 소화약제. 자, A, B, C급 화재의 정성이다. 이거 보자마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A, B, C급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우리 할로겐 소화약제에서는 할로 1211, 분말 소화약제는 3종 분말 소화약제인데요. 자, 다음 홍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주된 성분은 제1인산 암몬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이건 분말 소화약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몇 종 분말 소화약제다? 3종 분말 소화약제라는 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일반 화재, 그 다음에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 다 사유 가능한 게 3종이죠. 보통 나머지 1종, 2종, 4종은 우리가 BC급 화재에 주로 사용합니다. 즉 유류화재와 전기화재 주로 이용하고 3종 분말 소화약제는 A, B, C급 화재에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소화기들이 있는데 그 있는 소화기들이 거의 다 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주된 성분은 제1인산 암몬임이라는 거. 1종은 탄산수 나트륨, 2종은 탄산수 칼륨, 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성분은 탄산수 칼륨과 요소로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1종 분말소는 백색으로 착색되어 있고 2종은 담자색. 그 다음에 담자색이나 담회색이라 하죠. 보라색. 그 다음에 3종은 우리가 담홍색, 분홍색이죠. 4종은 우리가 회색으로 착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지문에서는 딱 보자마자 A, B, C 하면서 담홍색, 특히 이거 주된 성분 제1인산 암모늄 딱 나오자마자 3종 분말 소화약제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또 3종임이죠. 소화 효과는 4종 분말 소화약제가 가장 또 소화 효과는 가장 크죠. 그래서 1종부터 4종으로 갈수록 특히 4종이 가장 소화 효과는 크다. 그러나 비싸서 거의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지식소화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소화, 냉각소화, 부촉매 소화, 그 다음에 방사열을 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희석소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이죠. 자,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시군국 긴급구조 통제단. 자, 우리가 통제단장은 3명입니다. 중앙긴급통제단장은 중앙소방본부장,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죠. 그다음에 시군국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입니다. 그다음에 소장의 응급조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즉 우리가 시도, 시군국, 긴급구조 통제단 이 두 명을 합쳐서 지역 긴급 통제 단장이라 하죠. 그러면 이 지역 긴급 통제 단장의 응급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지역 긴급 구조 통제 단장,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긴급 수송, 구조 수단의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지휘 통신 체계 확보, 그다음에 진화에 대한 응급 조치, 그 긴급 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 지휘 통신 체계 확보, 진화에 대한 응급 조치 이 세 가지만 바로 응급 조치로서 지역 긴급 통제 단장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이 경보 발령은 누가 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응급 조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응급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문도 여러 가지 응급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 지역 긴급 통제 단장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있다. 이것도 시험제 잘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잘 기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소방학개론 20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네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 문제화해서 기출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은 양이 많은 우리 소방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17년 소방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